뭐 안녕하세요, 지라르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허무주의, 실존주의 요런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적어도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허무주의, 실존주의 요런 평소에 듣기 어려운 책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용어들이 거부감이 있어서 오늘 이 책을 다룰 때 요런 용어 빼고 해볼까 합니다. 이방인은 알베르 까미의 대표 저서입니다. 그의 대표 저서라고 하면 이방인과 함께 패스트가 있어요. 소설 이방인은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책의 발간을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사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건전지가 엄청났나봐요. 아무튼 대단한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을 때와 최근에 읽을 때의 감상평이 완전 다른 책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다소 이상한 상상을 이야기하더라도 저놈은 MBTI가 N이라서 저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구나 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TI 많이 편하네요. 이상한 상상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면 저 애디라서 그래요. 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요약된 줄거리와 함께 제가 처음 읽었을 때 느낀 점을 곁들이면서 전달해 드릴게요. 줄거리를 다 정리한 후에 완전 달라진 저의 감상평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느껴지십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 차가운 주인공의 태도를요. 이 주인공 메루소의 표현 방식은 보통 사람의 표현 방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아주 차갑게 그려지죠. 하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메루소는 양로원에 들어간 어머니와는 떨어져 산지 꽤 오래되었어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전보 또한 어떠한 감정도 없었어요.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경백 이런 식의 글 스타일이 꽤 익숙하지 않나요? 회사에서 메일 주고받을 때 이럴 때가 좀 많잖아요. 명일, 회의 예정, 참석 요망. 제가 첫 회사 생활 할 때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꼭 써야 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 바랄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쓴다고 예의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메루소에게 보낸 이 전보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장례식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나요?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주인공 메루소는 회사에 이틀간 휴가를 내고 장례식으로 갔습니다. 날씨는 몹시 더웠고요. 장례식 전 어머니의 간 앞에 메루소가 서 있었는데 문지기가 뒤로 들어와서 말을 건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만 둘렵니다. 왜 안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러실 겁니다. 메루소는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마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메루소는 생각해보니 꺼릴 이유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문지기와 함께 담배를 갱 핍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메루소는 깨닫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회사에 이틀 휴가를 냈었는데 그때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토요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4일을 연달아 쉰다는 게 사장이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그리고 그 표정이 안 좋았던 모습을 보고 메루소는 어머니 장례식 타이밍이 내 탓도 아니고 어차피 주말은 쉴 테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초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메루소지만 은근히 타인의 시선을 좀 신경 쓰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루소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같은 회사 동료였던 마리를 만납니다. 이 둘은 바다에서 같이 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옷을 입는데 마리가 메루소의 검은 넥타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메르소상 안 왔다. 혹시 상 당했어요? 메루소는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래서 뒤로 잠깐 물러났지만 메루소는 그런 마리의 모습을 보고
그 일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둡니다. 왜냐면 사장에게 휴가를 낼 때도 내 탓 아니라고 말을 했었고 그때 사장의 표정을 보고 학습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제가 느끼기에 메루소는 주변의 태도를 은근 신경 쓰는 타입이지만 그 대처하는 방식이 꽤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날 마리와 함께 밤을 보내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마리는 먼저 가고 없었어요. 도대체 메루소가 뭘 했길래 마리가 넘어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메루소는 일어나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집안을 서성거렸는데 어머니가 있을 때는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지금은 크게 느껴져요. 이 장면이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공허를 느끼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루소는 주말을 보내고 회사 일을 다시 시작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메루소는 계단을 오르다가 같은 층에 사는 어느 한 영감을 마주치게 돼요. 그 영감의 이름은 살라마노. 살라마노 영감은 개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 개는 관리가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메루소는 살라마노와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는데도 개에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이웃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레몽. 레몽과 메루소는 그 살라마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레몽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래? 라고 제안을 합니다. 메루소는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초대를 응합니다. 레몽의 집에 간 메루소는 레몽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정부였죠. 나는 그 여자에게 먹고 살 만큼 생활비를 대주고 식사비도 하루에 20프랑씩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일도 하지 않았고 내가 주는 돈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여자의 가방 속에는 정당포 쪽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팔찌 2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구찌 팔찌 2개. 전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여자를 때렸죠.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더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써서 그 여자가 편지에 감명받아 돌아오면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고 끝날 무렵에 내쫓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메루소 양반, 저는 좀 그러고 싶긴 한데 필력이 좀 구려. 혹시 편지를 대신 써줄 수 있습니까? 메루소는 레몽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레몽이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편지를 씁니다. 레몽은 편지를 보고 매우 흡족해 합니다. 메루소, 너는 이제 나의 도모다치야. 메루소는 그 말에 꽤 놀랐지만 그가 친구라고 말을 해도 무방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메루소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 강하다기보다 흘러가듯 따르는 인물처럼 보이네요. 인간 식격 주인공인 요조와 닮은 구석이 있네요. 어느 날 메루소는 살라마노 영감을 마주치는데 항상 개와 같이 다녔던 영감이 그날은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감에게 개 어딨냐? 라고 물으니까 도망쳤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리라지. 라고 욕설을 퍼붓고 가요. 메루소는 방에 들어와서 살라마노 영감의 기척을 느끼게 되고 그의 침대가 삐그덕거림과 함께 그가 울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메루소는 어머니 생각이 났고 왜 어머니 생각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다른 어느 날 메루소는 마리를 만나 아까 그 해변가에서 만난 여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오빠, 나 사랑해? 그런 것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이거 미친놈이네. 오빠, 나랑 결혼할 마음 있어?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너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아.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자 마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말을 했고 거기에 메루소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던 것 같아. 그럼 오빠는 왜 나하고 결혼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정 너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아. 마리는 그 말을 듣고 메루소에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자기 감정을 이렇게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신비로울 수 있지만 좀 공허해요. 로봇 같아.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 이제 이 소설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몽이 만났던 여자의 오빠 무리와 시비가 붙어요. 레몽은 의사의 치료를 받고 난 뒤 곤충을 잡아요. 이놈들 쏘아버릴까? 레몽의 이 말에 메루소는 쏘면 안 돼.
그 곤총 이리 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쏠게. 그 말을 들은 레몽은 메르소에게 권총을 주고 권총을 주었을 때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붉게 이글거리는 모래 위에 메르소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얼굴 위로 무더운 바람이 막 모래에 뜨거운 열기가 막 메르소는 이 무더운 열기가 닿을 때마다 이를 꽉 악물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메르소는 그늘과 휴식이 필요해 멀리 보이는 바위 덩어리로 다가갔어요. 바위로 다가가니 그곳에는 아까 레몽이 상대했던 아라빈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메르소를 보자 손을 호주머니로 넣습니다. 아라빈은 단도를 뽑아 메르소를 겨눕니다. 메르소도 총을 들어요.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을 때 태양빛이 단도에 반사되어 땀 때문에 아픈 눈을 찌릅니다. 바로 그때 메르소는 방어쇠를 당겼고 짧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라빈은 쓰러집니다. 메르소는 그 쓰러진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인 듯 했다. 소설 이방인은 한 권의 책에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전달한 이야기가 1부의 이야기예요. 이 다음 바로 2부로 넘어가는데 2부는 아주 빠른 템포로 사법체계가 움직입니다. 메르소는 체포되고 여러 신문을 받습니다. 메르소는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지만 나라에서 메르소에게 변호사를 붙여줍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메르소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조사원이 알게 되었고 그날 슬펐냐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메르소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답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법정이나 판사의 방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메르소에게 받아댑니다. 장례식에서 차갑게 보였던 메르소상의 태도가 감정을 억제해서 그런 거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메르소는 자기 변호보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소설 속 이 시기 때 이곳에서는 식민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라빈을 죽여도 비교적 적은 형량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재판이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메르소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닌 어머니 장례식에서 보였던 태도들이 주목받기 시작을 해요.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 관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배 폈던 것, 장례식이 끝나고 여자친구와 해수욕을 즐겼다는 것, 어머니 시신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런 것들 때문에 메르소가 점점 악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독자들은 알아요. 어머니가 없는 집이 크다고 느끼고 개가 도망쳐서 영감이 울 때 어머니를 떠올린 것처럼 어머니의 부재에 메르소는 자신도 모르는 공허를 느끼고 있었다는 걸요. 그러나 이 사실은 배심원, 판사, 검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죽였냐라는 질문에 메르소는 태양이 뜨거워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메르소는 어머니 장례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시신 앞에서 담배를 폈고 장례식이 끝난 뒤에 자기 여자친구와 해수욕을 즐겼고 권총을 쏜 이유가 햇빛이 뜨거웠다는 이유뿐이었다. 이 사실을 나열해보면 메르소는 충분히 악랄한 살인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만들 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였던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메르소의 진실이었던 거겠죠. 법정은 메르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메르소는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죽음을 앞에 두니 무감각했던 메르소에게 어떠한 심적인 변화가 옵니다. 인간이란 결국 죽는데 왜 사는 걸까? 비록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 남들보다 일찍 죽을 뿐 어차피 다른 사람 또한 죽지 않는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건 바로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직면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동안 흘러가듯 살았던 메르소의 삶에 죽음이 끼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메르소는 살아있음을 강렬히 느낍니다. 한 번은 어떤 신부님이 와서 메르소상 카미오 신지로 그러면 안았다 천국 갈 수 있다네.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메르소가 소리를 질러요. 사후세계 없어! 죽으면 끝! 우리 모두 죽는다고! 난 너처럼 신에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신부는 쫓겨나요.
다음과 같이 메루소가 말하며 소설 이방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내게 남은 소원은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중호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다. 여기까지가 소설 이방인의 줄거리예요. 여러분은 메루소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울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같은 사건을 직면하더라도 느끼는 슬픔의 크기는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루소가 안타까웠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메루소가 어떤 삶의 강렬한 의미를 깨우치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직면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저의 이 책에 대한 메루소에 대한 첫 감상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 달라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왜 메루소가 개쓰레기인가. 잠깐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 혹시나 이번에 제 영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하시고 잠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꽤 길기도 하면서 앞에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거라서 제가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메루소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보여주지 않아요. 피해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메루소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사과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 여러분이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할게. 이럴 것 같은겨.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한 거긴 하지만 마리에게 한 것처럼 메루소도 만약에 사과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총을 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됐었어. 그리고 만약 총을 쏘더라도 총에 맞은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기는커녕 4발을 더 쏩니다. 만약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 수 있을 가능성마저 막아버린 거죠. 이 때문에 메루소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죠. 법정에서는 이 사건 자체보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보여줬던 태도 때문에 감정 없는 악마로 낙인되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죠. 이건 명백히 잘못된 재판입니다. 하지만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하게 할 만했어. 메루소상 왜 총을 쐈습니까? 태양이 눈부셔서요. 응? 적어도 저는 여기에 있었다면 이걸 안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태양이 눈부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다고 당연히 오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해도 아니죠. 실제로 태양이 뜨겁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적어도 메루소는 이날 사건에 대해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때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아랍인의 태도는 어땠는지 그날의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봤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실제로 누군가 죽었고 그게 자기 때문이었으니까. 만약 그렇게만 했었어도 법정에서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메루소는 그럴 능력이 안 되긴 했지만 적어도 메루소는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랍인과 저는 총과 단도를 든 상태로 대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서늘하고 차가운 것을 들고 있는 저희들은 고도의 긴장감 속에 있었어요. 그날의 태양은 아주 뜨거웠고 발밑에 있는 모래는 타올랐죠. 그러던 중 그 긴장감 속에서 단도에 비친 태양빛이 저의 눈을 찔렀고 저도 모르게 방어쇠가 당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햇빛이 눈부셔서 쐈어요. 같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아기도 배고프면 울잖아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이해시켜야 되는 일이 아닐까요? 물론 이게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고 표현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메루소의 이런 모습이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싫어하는 예전의 저의 모습이 메루소에 겹쳐 보여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게 제가 메루소를 안 좋게 보는 첫 번째 이유예요. 변호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메루소의 변호사는 메루소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안 좋은 법정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미리 파악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약속까지 받아내요. 그런데 메루소의 고집 때문에 그 변호사는 독자들에게 무능한 변호사로 평가받게 됩니다. 내가 변호사였으면 좀 많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내가 법 전문가고 그런 전문가가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이건 마치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고 병들어 죽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그리고
나라에서 메르소에게 변호사를 붙여준 걸 보면 정황상 이게 국선 변호사로 보이긴 하는데 돈도 다른 변호사보다 적게 벌 거고, 하지만 사회 약자를 위한 마음으로 국선 변호사가 됐을 확률이 높은데, 확실히 모르죠.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왜 국선 변호사가 됐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국선 변호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선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약자를 위한 마음으로 국선 변호사가 됐었을 텐데,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행동을 하려고 해도 현타가 오죠. 이게 제가 메르소를 안 좋게 보는 두 번째 이유예요. 이 고집스러운 행동. 그럼 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오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메르소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보지 않았고 타인과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공감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마리의 질문에 결혼하고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답하는데, 어쩌라고?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할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중요할까? 라고 묻지 않았잖아. 근데 메르소는 결혼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상하게 핀트를 돌려요. 마치 마리가 우매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마리의 질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내려쳐서 다시 올려쳐요. 저는 이것을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내려치기, 그리고 그 내려치기로 자신을 방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메르소를 안 좋게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신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좀 그래. 신부는 뭐 사후세계, 천국, 신의 구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죽음을 받아들인 메르소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예요. 사형으로 죽음을 앞둔 메르소는 저항하지 않으며 받아들이는 것, 이 생각을 결코 부정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메르소에게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죽음을 대하는 자기만의 태도. 메르소에게 남은 건 이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그걸 부정을 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것이 부정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기 쉽습니다. 뭐 이건 제 경험담인데, 예전에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안 하는 사람이 나도 디자인 좀 해볼까? 라고 가볍게 던진 적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노발대발 하면서 디자인이 뭐 쉬운 줄 아세요? 저는 뭐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개발자니까 누가 개발 좀 해볼까? 라는 말을 하면 저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내 영역에 공감해줄 사람과 또 그 사람과 또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신나했을 것 같은데, 왜 그분은 그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에게 자기 자존감을 지탱할 수 있는 게 디자인 역량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뭐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존감을 지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마찬가지로 신부의 사상이 메르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소가 화를 낸 게 아닐까.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가정도 좀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죽잖아. 근데 왜 사는 걸까? 왜 스스로 죽지 않을까? 한 번씩은 이런 생각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메르소도 같은 고민을 했죠. 하지만 왜 하필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메르소는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차피 사람은 모두 죽는 거니까 이 사형이 내게 큰 일이 아니야. 사형을 내린 판사도 어차피 죽어. 배심원도 죽어. 다만 나는 그들보다 일찍 죽을 뿐이야. 라고 이 사형 선고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이 제가 메르소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떤 불치병이나 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사형을 받아들이는 이 메르소의 태도가 제가 메르소를 싫어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메르소는 결국 사형 집행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자기의 죽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소름 돋아요. 왜냐하면 실제 범죄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나치 시절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아이히만이 사형을 당할 때 이런 모습이었어. 아이히만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나 아니더라도 어차피 죽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상부에서 시킨 일만 했을 뿐이고, 누군가는 어차피 그 일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아이히만이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아이히만은 사형 집행 전에 많은 이들이 자기 죽음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죽습니다. 그 메르소가 전쟁 범죄자인 아이히만과 굉장히 겹쳐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호의 함성으로 자기 죽음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솔직히 중2병처럼 보여요. 마치 보통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 자기만의 심오한 세계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자기 사형 집행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메르소가 제가 싫어하는 5번째 이유입니다. 저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이방인으로 독서 모임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메르소를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비록 메르소를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르소에 대한 이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다시 읽으면 이 메르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줏대가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이 소설 이방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끝났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그 호빵 붕어빵 맛있게 드시고요. 어느덧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저의 구독자 1000명이 된 소식을 알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쉽진 않았지만 재밌게 했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저의 모습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저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